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버스 피칭 포 스타트업. 오늘은 세 번째 임팩트 투자자 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리버스랩 한효승 대표입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1,500여 개사가 모여 있는 단체로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창업가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투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과 창업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가 피칭하고 스타트업이 질문하는 컨셉으로 리버스 피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인 임팩트 투자사 편입니다.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 이덕준 대표님,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의장님, 그리고 옐로우독 재현주 대표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버스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별 투자 육성 전략과 사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각 15분씩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세 분이 발표를 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어 진행하는 패널 토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는 2010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전문 벤처 캐피탈로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문화 콘텐츠 그리고 소셜 임팩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의장님의 피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혁태입니다. 그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임팩트 투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는 2010년에 설립된 초기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와 강신혁 대표, 이현주 부대표 이렇게 셋이 저희가 시작한 벤처 캐피탈인데요. 왜 쿨리지 코너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저희 셋이 그 보스턴 유학 시절 때 만났었는데 저희가 가끔 가던 그 던킨 도너스 커피숍이 있는 사거리가 쿨리지 코너 사거리여서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1,100억 정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한 100여 개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2010년에 설립해서 그 초기에는 좀 인큐베이팅 영역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그 벤처 캐피탈이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저희는 벤처 캐피탈 투자, 인큐베이팅 그리고 인큐베이팅 후 창업 보유까지 좀 연결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런 그 역할들을 쭉 해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소셜 임팩트 분야 그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소셜 임팩트 분야에 그 눈을 떴는데요. 그 뒤로 임팩트 펀드를 2개 더 만들면서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그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임팩트 그 투자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약 사전적인 의미는 재무적 성과와 그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임팩트 그 투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임팩트 그 투자라는 용어는 2007년에 그 미국 록펠러 재단이 처음 그 사용하면서 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뭐 다양한 그 투자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 쿨리지 코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임팩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 벤처 투자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예전에는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또는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what과 how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들 얼마큼 잘할 수 있어? 무엇을 할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뭐 창업자들한테 묻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뭐 성숙하면서 이제는 그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냐면 그 창업자들한테 아니 당신 이 사업을 왜 시작하는 거야? 이제 why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여러 소셜 벤처들을 만나면서 그 참 궁금한 점이 아니 저 창업자는 이 사업을 왜 하지? 이런 궁금증이 실제로 많이 들거든요. 이거 돈 벌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지? 근데 이게 전체 그 투자 생태계에서도 이제는 그 what과 how 얼마나 잘하고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이것보다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시작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뭔가 우리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어. 이제 이런 답변들이 결국 그 창업자의 창업 동기면은 이런 기업들은 소셜 임팩트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저희 작년에 투자한 그 도시재생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그 창업자를 만나면서 아니 당신 이게 딱 봐도 막 이렇게 뭐 돈을 열심히 벌 것 같거나 이렇게 약간 그 탐욕스럽지는 않은데 굉장히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뭐 강한 그런 동기 때문에 결국 창업까지 이어졌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자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가 실제 그 투자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자의 창업 동기에 대한 그 답변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그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좀 정성적인 이야기들만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그 정량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 큰 그 카테고리를 설명드리면은 what, who, how much, contribute, risk 그리고 SDG 적합 여부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지 이게 그 가끔씩 어떤 분들을 만나 보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큰 사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만났는데요. 실제 사회 문제가 그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리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이게 그 기술 또는 혁신을 통해서 빠르게 개선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고령화 이런 것들은 뭐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해도 우리가 어떻게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딱 개선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그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뭐 그 정말 심각한지, 이제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를 그 저희 내부적으로 뭐 검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유엔이 정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에 적합하는지까지 이제 6가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한 분야는 아니어서 뭐 저희가 실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그 임팩트 리포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뭐 저희는 이제 개별 기업으로 임팩트 리포트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이제 펀드별로 임팩트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 그러니까 펀드가 이제 그 투자가 끝나고 그 회수 기간이 들어가고 그 청산 기간이 다가올 때쯤에 시작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임팩트를 그 측정함에 있어서 실제 그 실물 경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고민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그 임팩트 리포트로 그 발간을 하고, 또 그 실제 그 투자된 금액과 실제 저희가 그 벌어들인 그 수익을 좀 연동시켜서 그 리포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저희가 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그 소셜 임팩트가 뭐 200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2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연동시켜 가고 있는 게 또 저희가 또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뭐 되게 낯설게 좀 발표하는 것 같아서, 예,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혁 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대면으로 발표하시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옐로우독 재현주 대표님의 발표 순서입니다. 옐로우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벤처 캐피탈입니다. 재현주 대표님의 발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옐로우독의 재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창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옐로우독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아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왔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투자해온 스토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창업자와 일하기를 원하는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 보통 이 창업자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향이나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아무래도 임팩트 투자자이다 보니까 창업자가 어떤 방향성과 미션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그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발표를 저희의 미션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이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제 나오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미션은 자본시장과 임팩트 메이커로 잇는 다리를 짓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본시장과 임팩트 메이커를 잇는 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본시장을 바라봤을 때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임팩트의 언어가 특히 이제 창업자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업가들의 임팩트 언어가 자본시장에 전달될 때 그 비효율이라든가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임팩트의 언어가 자본시장의 프로덕트로서 변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소통자이자 매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옐로우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본시장과 임팩트 메이커를 잇는 다리를 짓고 이제 그렇게 자원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임팩트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로 잘 흐르게끔 적절한 자원과 적절한 창업자를 잘 매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런 다리들을 여러 개 그리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까지의 투자 이력과 좀 현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10월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첫 투자를 시작한 것이 2017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세 보니까 저희가 딱 첫 투자를 한 시점으로부터 44개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옐로우독 스스로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사실은 매 분기 굉장히 성장하고 빠른 속도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다라는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그 44개월 동안에 그 투자를 좀 바쁘게 해왔는데요. 누적 27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 투자한 금액 총액은 6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24개월간 특히 좀 속도를 많이 냈는데 저희가 잘 세보니까 건수를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월 한 건씩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하우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1,200억 원이고요. 액티브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펀드는 2개입니다. 저희 2개가 도약하다 투자조합, 소셜밸류 투자조합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도약하다는 보통 프리에이나 시리즈 A 건당 5억 원에서 20억 원을 스위스팟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셜밸류 투자조합은 보통 시리즈 B가 저희의 스위스팟으로 보고 있고 건당 30에서 50억 원, 30에서 60억 원 정도를 보통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프리A 시리즈 A 그리고 시리즈 B 이렇게 나누고 있기는 한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시리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의적으로 아무래도 해석되기도 해서 사실은 그 단계 자체보다도 우리가 들어가는 밸류에이션의 레벨, 건당 투자의 규모를 중심으로 펀드의 운용을 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고 피칭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인데요. 저희를 보시는 창업자 분들 역시 옐로우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의 팀 소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 6명의 투자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꾸리고 있고요. 좀 다양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거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대기업 IT 대기업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스케일업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동남아에서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대기업들과의 오퍼레이션 협력을 경험해보고 많은 그런 특히 소비재 유통 쪽에 섹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등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팀을 구성할 때 저희의 투자 의사 결정 안에서 이제 집합적인 의사 결정이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는 편이고요. 또 저희 멤버들의 다양한 경험이 투자 이후의 사후 관리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을 서포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희 팀 자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도 경험의 다양성, 각각이 얼마나 다른 가치와 관점 그리고 경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팀을 그렇게 구성해 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그 투자 이후에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역량과 굉장히 긴밀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임팩트 투자자로서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 지향성을 투자 기간 내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리드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좀 최대한 창업자와의 스킨십을 깊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멤버들이 갖고 있는 좀 다양하고 독특한 이력들이 임팩트 투자를 집행하는 데 최적화된 팀의 구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도메인 중심의 선제적 발굴인데요.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하고 모호해질 수도 있는 경험인데 그 다양한 임팩트 영역 중에서 옐로우 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코어 임팩트 도메인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어 임팩트 도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리고 최신의 그런 트렌드나 새롭게 생겨나는 기업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메인 전문성을 유지하고 점점 더 깊이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도메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 스타트업을 만났을 때 빠르고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또 그 창업자들의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최대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되게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투자 중심의 적극적 역할을 구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지향을 유지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대부분 리드 투자를 하고 또 이사회 의석도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따져보니까 총 그 국내 투자 중에서 저희가 76%를 리드 투자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투자가 21개 기업인데 이제 거기에 그 중에 16개 기업에서 저희가 라운드의 리드 투자로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임팩트 기준이 창업자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하게끔 그래서 그런 임팩트 기준 자체의 일관성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프로블럼 드리븐 엔터프리너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창업자들은 본인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창업을 한 그런 창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향이 굉장히 뚜렷하고 명료한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역시 그런 그 임팩트 기준의 일관성을 가지고 창업자 친화적인 그런 투자자로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팩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금 뭐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촘촘한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손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도메인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기여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데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도메인 안에 있는 SDG에 기여하는 기업인가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핵심 도메인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선호하고요. 물론 그 외의 영역의 기업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핵심 도메인 안에 있는 기업들은 뭐 조금 더 발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서포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좀 더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메인 적정성이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와 임팩트 사이의 공진성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이 공진성의 개념은 말하자면 이제 임팩트가 생겨나는 메커니즘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돈을 버는 메커니즘 사이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바퀴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공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스케일 또한 커지는 그런 서로 간의 그 상호 보완하고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세 가지 원 중에 스트래티지 파트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파트는 실제로 창업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려고 하는 문제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셔의 요소는 옐로우독이 또 때에 따라 다른 임팩트 투자사와 함께 임팩트 투자자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또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의 레버리지를 갖고 이 딜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딜의 구조 안에서 저희가 패시브하게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액티브한 서포트이자 파트너로서 회사의 임팩트 지향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가를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저희가 총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총합적인 판단 안에서 저희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를 만났을 때 저희의 임팩트 평가 기준에 합당하게 부합한다라고 보면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핵심 임팩트 도메인 안에서 특히 적극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헬스케어 영역, 그리고 환경 솔루션의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분야, 이제 퀄리티 에듀케이션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엔 워크스타일 솔루션스라고 해서 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서 그 미래의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 이렇게 총 네 가지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까지 투자해왔던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 네 가지 영역에 뿌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많은 기업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분의 3가량을 리드 투자자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고 과정의 파트너이자 전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다면적인 지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단계에서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후속 라운드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거나 또 필요한, 그러니까 잘 핏이 맞는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를 인바이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람을 소개시켜 드려서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면적인 지원들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대표님과 갖고 계시는 여러 고민들을 잘 들어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리드 투자자로서 갖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많은 벤처 캐피털들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투자 프로세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발표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듀딜리전스를 저희가 사실은 좀 세심하게 집행을 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은 저희가 단순히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의사결정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실은 투자 이후에 대표님과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듀딜리전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옐로우독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 협상과 듀딜리전스 과정을 진입하시게 되는 창업자들은 저희의 듀딜리전스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저희 팀 전체의 관점을 고도화해서 그 저희의 관점이 점점점 디벨롭되는 과정을 창업자가 투명하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투심이 되기 이전에 그 과정 자체 안에서 충분히 옐로우독의 사고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예측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요. 저희가 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만나게 되는 것보다는 펀드레이징 이전부터 사실 미리 논의해온 기업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당연히 훨씬 빠르고 조금 더 단단한 라포를 가지고 이제 투자 심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바로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시지 않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임팩트 도메인 안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미리부터 저희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이제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IR 피칭을 들을 때나 심사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 특히 초기 창업자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창업자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가, 어떻게 인터랙트를 하는가를 사실은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단순한 질답이라기보다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런 생각을 좀 그 깊이를 함께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프로세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는 저희 이제 컨택트 메일 그 주소를 넣었는데요. 그 컨택트 메일로 주시는 모든 메일을 저희 투자팀에서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그 많이 연락 주시고 다양한 창업자들 특히 저희 코어 도메인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창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현주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님 발표 순서인데요.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는 소셜 벤처 사이에서 1세대 임팩트 벤처 캐피탈로 불리우며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가 지금처럼 사용되기 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 이덕준 대표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덕준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로고가 D3하고 Redefining Growth예요. Growth, 그러니까 성장 또는 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개념을 좀 우리의 투자를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뜻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일반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은 뭐 AC, Accelerate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설립할 때 저희가 이제 정관의 사업 제1 목적이 그 임팩트 투자를 우리가 직접 하고 또 그 생태계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할 때 거의 주주들은 주로 성공한 창업가들,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또 엑시스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주주로 많이 참여해 있습니다. 직접 저희 팀은 현재 7명인데요. 투자팀은 6명이고 이제 관리 전문 인력 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파트너로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창업에 대한 경험과 또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사업을 일궈보고 또 성장시켜보고 엑시스를 했는데 합쳐보니까 이제 M&A를 한 3번 했고 그 나스닥 상장도 하고 코스닥 상장도 한 경험을 직접 갖고 있는 그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이제 그 X 세대거든요. 그 베이비 부모 다음에 이제 X 세대 40대, 50대고 또 다른 팀 구성원들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로 좀 하이브리드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보는 주로 그 영역들은 그 에너지 부분, 신재생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는 부분, 핀테크 영역, 헬스케어, 교육. 최근에는 저희 이제 주거 또는 이제 에이블 테크라고 하는데요. 그 장애 관련 여러 솔루션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일반 법인으로 해서 그 창업가들의 자금을 소규모 자금을 저희가 모아서 일종의 굉장히 시드 라운드 투자 했습니다. 그 자금 여력도 많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 규모 있는 그 펀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엔젤 일종의 그 엔젤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임팩트 투자의 어프로치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가 창투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주로 하는 그 창투사로 되어 있고 펀드는 지금 2개 해서 약 한 500억 좀 안 되는 그 운용 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펀드는 투자를 완료했고 두 번째 펀드도 거의 투자 완료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팔로운 투자 정도만 남아 있고
세 번째 투자 펀드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저희 목표는 그래서 총 저희 운영 규모 한 1,000억에 도달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마일스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투자를 하는데 주로 이제 한국에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 해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저희 지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개도국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몇 개 저희가 초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에누마부터 해서 피플펀드, 리위드 눔 이런 데들은 다 굉장히 한 거의 7, 8년 전에 회사가 거의 시작한 시드 라운드에 저희 투자를 해서 저희 펀드에서 후속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규모를 갖춘 회사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썸펀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솔라 파이낸싱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미국의 솔라시티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라커넥트나 또 루트 에너지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초기 투자를 했고 지금은 아프리카 한 10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위스테이라고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부동산의 영역 부분을 소셜 임팩트적으로 어프로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 설립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임팩트 생태계를 발전시킨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포럼을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라고 저희가 3번 개최했는데요. 우리 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패밀리 오피스, 금융기관, 펀드 운용사들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좀 옛날 사진인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이런 펀드를 운용하기 전에도 우리가 소셜 벤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를 하면서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라든가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꽤 유명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임팩트자 펀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누마에 공동 투자를 해서 그런 세미나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 기회를 찾는 방식은 개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서 이제 ICT 기술 혁신 부분을 보고 그리고 앙트프르너십, 강한 앙트프르너십을 갖고 있는 팀인가 보고 또 그것이 소셜 임팩트 어떻게 만나는지를 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그로스 성장성과 또 그것이 또 임팩트 측면에서 양쪽 다 만족시키는 것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밸런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역시 가장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창업가와 그 창업가 팀인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 그래프인데요. 워렌 버핏이 어디 비즈니스 스쿨 가서 어떤 사람을 하이어할 건가라고 속성을 보는데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인텔리전스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인테그리티가 부족하면 하이어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가장 성공 가능성을 보려면 인테그리티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열정이나 지능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인테그리티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기준을 저희가 관점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구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끈기 근데 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왜 끈기를 가지게 될까? 어떤 강력한 사업을 하게 되는 미션이라고 할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고 싶고자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있고요.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그루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초기 단계에 지나서 결국 그 창업가가 끊임없이 더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사심 없는 야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심은 좀 길게, 사심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사심은 좀 길게 보고 그 대신에 그 사심은 좀 작게 가져가고 좀 뒤로 가져가면서도 좀 그 임팩트를 이루고자 하는 앰비션이 강한 기업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하고 기업을 키워나가고 조직을 운영할 결국에는 경영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또 이면에는 많은 부분이 멘탈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투자를 하는 영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있고 뭐 헬스 분야도 바이오 분야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핀테크 분야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소개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두 가지 분야만 좀 특별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징 테크라고 했습니다. 그 저희 그 사회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가고 있는 사회인데 사실 거기에 대비한 어떤 혁신이나 그런 사회적인 기반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큰 문제이자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징 영역을 볼 때에 단순히 그냥 노령화뿐만 아니라 또 장애 영역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애를 규정하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영역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정립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애를 볼 때 저희가 누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누구나 또 신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에 의해서 겪게 되는 어떤 스펙트럼의 개념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분류도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사회로부터 분리된 그룹으로서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시설화 되어야 되고 커뮤니티 케어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 속에서 어떤 우리가 장애에 대한 솔루션을 투자를 할 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그 비장애 영역까지도 확장 가능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투자했던 재활 분야의 네오팩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노인 돌봄 시장의 케어닥이 있고 장애 이동성의 토도웍스가 있고 또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솔루션은 소보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역은 얼핏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 VC들이 투자 잘 하지 않고요. 시장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역은 기후 변화에 대한 테크, 최근에 그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이밋 테크는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클린 테크라고 있었습니다. 클린 테크는 주로 에너지 부분만을 이제 풍력, 태양력,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고 실제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 에너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통 수단이라든가 농업, 푸드 또는 실제로 그 소비재, 중화공업 모든 산업에 걸쳐 있어서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하는 그 산업 구조의 어떤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이제 클라이밋 테크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탄소가 실제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실
그 전쟁이나 불황기에 겪었던 그 탄소 절감량보다도 더 컸는데요. 근데 사실 한 6, 7% 줄었다고 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050년 전 인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언했지만은 그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매년 이 정도 5, 6%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줄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여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그 어떤 산업의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하는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에 대응의 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미 투자를 해 왔더라고요. 저희가 투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한번 좀 모아봤는데요. 공기에 관한 것도 있고, 그 워터 물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숲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재생의 에너지, 그 화학, 생물 다양성, 농업, 수산업, 플라스틱, 심지어 소비재 관련 산업 등등 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제일 오른쪽 위에 AD 수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제 곧 이제 시중에 그 나올 텐데 그 람사르 지역에서 습지 지역에 있는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 육지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양식업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농 새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푸드 부분이나 수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런 방식의 어떤 솔루션 또 그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그리고 그 디카보나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임팩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을 그 한마디로 좀 왜 임팩트 투자를 하느냐. 그 임팩트 투자는 한편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 과연 임팩트 투자가 좋은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아주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발견하는 새로운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크게 주목받고 있는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가 뭐 비욘드 미트라든가 이런 그 클라이밋 테크의 회사들의 그 초기 투자자들을 보면은요 임팩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부차적이고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됐고 또 기후 변화가 현실적으로 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로 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우리 사회가 경제가 가치 개념을 두는 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임팩트 투자를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그 임팩트 투자가 지금은 좋은 투자 전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그 투자의 일종의 투자를 할 때 깔고 있는 저희의 가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발표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인지라 이게 발표가 되게 수월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한 세 분과 함께 스타트업이 임팩트 투자사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패널 토크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셜 벤처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해 관심은 매해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1,000억 이상의 임팩트 펀드 조성에 나섰고 대기업 역시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임팩트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투자사에게 묻고 이제 투자사들이 답하는 스타트업이 묻고 임팩트 투자사가 답한다 패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리버스 피칭을 3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두꺼운 큐시트를 받았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매번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 너무 긴장하셨을 텐데 이렇게 바로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우선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에 발표하셨던 앞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이랑 좀 중복이 돼가지고 조금 선별을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임팩트 투자 그리고 소셜 벤처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 무슨 유엔에서 지정한 그 분야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이 끌고 가고 있는 회사들이 아이템들이 그쪽이랑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현주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얘기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옐로독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객관적 임팩트 감별사인 것은 아니다인 거거든요. 사실 소셜 임팩트나 뭐 인바이러먼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한 정의가 있을 수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리퍼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커다란 범위고 일종의 메뉴판 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서 과연 그 무엇이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개별의 임팩트 투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와 기준 정의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실 다 말씀도 같이 주신 것처럼 아마도 각각의 기관이 사실 수많은 많은 기업이 뭐 꼭 그것이 소셜 벤처다, 임팩트 기업이다 이렇게 본인들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임팩트를 사실 창출하거든요. 근데 그 임팩트가 충분히 큰가? 그리고 각각의 투자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영역 안에 그들이 만들어내고 임팩트가 들어오는가? 사실 그것이 임팩트 투자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무엇이 소셜 벤처냐, 무엇이 임팩트냐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임팩트 투자자가 뭐 단일한 그런 정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오늘 행사 전에 미리 이제 패널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임팩트 투자랑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투자 프로세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영향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이나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투자 후 무슨 영향력이 있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권혁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령화 사회를 위한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당장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크게 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투자사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이덕준 대표님께서 먼저 마이크 안 가져주셨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실 때까지 잠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각자 이렇게 있었군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엮어서 조금 답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가 뭐 소셜 벤처냐 사회적 기업이냐 그 일반 기업이냐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흔히 우리가 그냥 그 개념적으로 타입 오브 컴퍼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인증 제도도 있고 또 소셜 벤처라고 하는 또 어떤 지원 제도 이런 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거하고 그 약간 그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임팩트 투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 펀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소셜 벤처 투자하는 게 또 이퀄 임팩트 투자 또 그것도 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임팩트 투자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임팩트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기업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일반 기업이고 이거는 어떤 임팩트 투자 기업이고 이렇게 이게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분류를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임팩트 투자 펀드도 투자하고 일반 커머셜한 펀드도 같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통 이제 임팩트 투자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문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의도를 가지고 또는 진정성을 가지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측정하려고 하고 보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UN SDG라는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UN SDG는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잖아요. 임팩트 투자라는 걸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UN SDG를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근데 UN SDG라고 하는 것은 17개 고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영역별 임팩트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거시적인 목표고 굉장히 우리가 2030년까지 가고자 하는 또 장기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한 개별 단위의 그 스타트업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투자를 해서 그럼 이 임팩트까지 가기에는 여러 단계의 사실은 가설과 그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UNSDG 임팩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투자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고리를 한가를 이제 우리가 투자의 일종의 이제 가설을 하는 거죠. 임팩트 투자로서. 그러면은 요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요 솔루션이 하면 결국 이 임팩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이제 임팩트 KPI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쪽 용어로는 아웃풋,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이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로 가거든요. 그 연결고리상의 어떤 논리성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 제대로 했나요?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은 방금 주신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팩트 투자가 다르냐 같으냐, 사실 어떤 면에선 굉장히 다르고 어떤 면에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 주신 것 중에 저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임팩트 투자자는 임팩트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 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아마 이 콜리지나 디스리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내부적인 디스커션 안에서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임팩트가 실제로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임팩트에 대한 가설이 뭐냐, 이런 디베이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퀄리티 에듀케이션이다 그러면 그래 교육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건 도움이 되는 거야 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수준으로 저희가 임팩트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수준의 대화를 대표님과 사실은 창업자분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갖고 계시는 비즈니스의 사회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디멘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어를 같이 부여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되려 정교화하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임팩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면이고, 그래서 단순히 어느 회사에 투자하느냐 보다는 저희의 프로세스와 판단의 과정이 아마도 좀 임팩트 투자자가 갖게 되는 차별점이고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은 출발부터가 임팩트 투자자셔서 근데 저희는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 스타트업 투자자로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임팩트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뭐 저희도 뭐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뭐 시장의 상황들을 봐왔는데 그 뭐 비전이나 뭐 미션이나 이렇게 다가가면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냥 창업 동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쭉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선명성이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여기서 어떤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창업 동기, 굉장히 많은 창업 동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돈 벌고 싶어. 이것도 또 창업 동기인 거고, 아니면은 시장에 봤는데 야 이쪽 영역이 빈 것 같아. 이거 내가 한번 해볼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임팩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에서 공통적으로 그 느낄 수 있는 건요. 그 창업 동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 해법을 찾다 보니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창업인 게 이제 뭐 저희가 그 스타트업 일반적인 그냥 스타트업과 그 임팩트 스타트업을 함께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또는 그 투자하면서 느꼈던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 측정이라는 부분들도 뭐 굉장히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역인데 저는 조금 더 그 실물 경제랑 좀 그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임팩트를 뭐 20억 원을 투자해서 뭐 50억 임팩트를 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그 50억 원이 다시 돌아왔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는 우리 그 임팩트 투자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뭔가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른 색깔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세 분들은 어떻게 이런 임팩트 투자라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시작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권현세 대표님부터 먼저. 되게 어려운 건 뭐 저부터 시키시네요. 창업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희 클루지 코너가 시작된 거는 저희는 뭐 임팩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벤처 본부와 콘텐츠 본부가 저희의 핵심 축이고 이제 그 중에 벤처 본부 중에 한 섹터가 그 뭐 소셜 벤처, 소셜 임팩트 이쪽인데요. 저희 이렇게 창업자들이 막 돈을 열심히 엄청 많이 벌어보자 이런 게 또 저희 창업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스타트업들과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영역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뭔가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인큐베이팅 또는 뭐 보유 뭐 이런 영역이 굉장히 없어서 그럼 우리 한번 그런 것들로 시작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저희의 그 창업 동기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뭔가 크고 멋진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뭐 부족하고 약간 결핍이 있는 쪽을 저희는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쭉 바라보다 보니 그 소셜 벤처, 뭐 사회적 기업, 소셜 임팩트 이게 다 이제 뭐 약간 비슷한 영역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런 쪽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옐로우독에서는. 네, 저는 사실 그 투자
업에 대한 저의 경험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 바이아웃 딜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투자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재밌어 하는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또 회사와 함께 호흡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굉장히 즐겁고 좋았는데 그런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개인적인 뭐 즐거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일에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 자본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 사이의 갭을 좀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에 좀 답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일하던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펌을 떠나서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하는 좀 공부의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개념과 그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게 됐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이 일들, 그 내가 만나는 창업자들과 호흡하는 이 일이 자동적으로 그 사회적인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이 뭐랄까 이 체인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다. 내가 다른 많은 생각들, 세컨 소트를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임팩트 투자라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기대했던 그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지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창업자들과 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돈도 벌고 이게 참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게 되겠죠? 네, 이덕준 대표님 네 세대라서 또 네, 아니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제 저도 그 금융 파이낸스 쪽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 이제 뭐 신용 분석, 회사 신용 분석, 뭐 투자은행 또 회사의 CFO 두루두루 이렇게 겹치면서 늘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역할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이제 사실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게 된 게 한 10년 전쯤인데 이제 지마켓 우리가 그 나서 상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베이에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그 위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뭐 피터 드러커가 그 현대 사회에서 그 기업의 어떤 대기업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적으로 얘기하셨지만은 직접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는 정말 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 비즈니스의 역할이 굉장히 그리고 비즈니스 자유도가 많잖아요. 그 리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진짜 엄청난 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들어서 이게 과연 진짜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나의 이익만 위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 하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이제 좀 무뎌져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좀 감각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그 기업이 돌아가는 성장하면서 그 파워가 있잖아요. 고객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갈 때 그게 일종의 두려움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기업을 이제 그 파워를 얻고 시장에서 얻어서 결국에 그 과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IPO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우리가 어떤 기업이 뭐 몇 조를 갖다 뭐 몇백 조가 됐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뭐 무감각 상태로 올 만큼 뭐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는 더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하고 그 풀려고 하는 문제 사이에 뭔가 이게 갭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좀 맞물리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길은 성공을 정의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이 조금 더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성공을 지향합니다. 당연히 투자하고 해소하고. 근데 이거 조금 더 맞물려서 하면 조금 더 좋은 그 순환 생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 속에서 금융이나 투자의 어떤 존재 이유, 의미를 저는 거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벌써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대한 생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접속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기업의 성장이랑 또 이렇게 사실 이 임팩트 기업이라는 곳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향이랑 결국은 그 괴리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BM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 BM에 대한 수익 모델, 그 임팩트 기업들의 수익 모델들이 모호할 때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하시는지 조언을 하신다거나 혹은 어떤 식의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문제 해결을 통해 기대되는 소셜 임팩트는 확실한데 그 소셜 임팩트의 수익 모델이 모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그 소셜 그 섹터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좀 경향이 있으신데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좀 의무감 또는 뭐 강박관념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땀을 엄청 흘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2층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딱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큰 돌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힘들게 쌓아서 그 아이를 구해내면은 굉장한 그 소셜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서 아니 그 드론을 알려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비즈니스 모델 관련돼서는 이게 꼭 그 뭔가 기술이나 혁신을 활용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에너지 또는 뭐 노동 이런 것들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뭐 기술만 잘 접목하면은 충분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 기관한테, 기업한테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조금 바꿔갈 수 있게끔 뭔가 지원 같은 걸 따로 해주시는 건지. 예, 저희는 그 마켓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소셜 기업이든 그냥 일반 기업이든 뭐 아니면 나쁜 기업이든 좋은 기업이든 결국은 그 하나의 마켓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뭐 경쟁력은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고 더 뭐 봐주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다르게 뭐 지원하시거나. 그 뭐 지원을 떠나서 사실은 그 임팩트 투자자이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는 벤처 캐피털이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기관인데 이제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성장과 동시에 임팩트의 성장 두 가지를 다 전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메커니즘과 임팩트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사실은 붙어 있을 때 더 빠르게 임팩트를 스케일업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BM이 모호하냐 모호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초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당연히 BM은 좀 더 모호하고 좀 더 레이스 스테이지로 갈수록 좀 더 명료해지고 다 안정화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모호하냐 모호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임팩트 창출 방식과 돈을 벌려고 하는 방식을 이 창업자가 이 기업이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통합해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자체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투자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회사가 굉장히 집중해내는 에너지 자체가 막바로 비즈니스의 성장과 그 임팩트 스케일업으로 관통해서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본 임팩트 KPI, 임팩트 지표가 비즈니스의 선행 지표일 때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이 세팅될 수 있는가,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 저희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 대답이 예스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 뒤부터는 회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런 과정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석준 대표님, 예를 들면은 임팩트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런데 아직은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그런 이제 기업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들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면 앞에 질문하고도 다 이제 연계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임팩트 투자를 떠나서 예를 들면 아마존도 수십 년 동안 BM이 약했잖아요. 성장은 계속됐지만 유튜브가 구글 인수될 때만 하더라도 레버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쪽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태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안 남겼지만은 그것을 계속 백업해 줄 수 있는 자본 생태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 성장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는 큰 시장 어떤 포지셔닝을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 대표님이 이제 임팩트 KPI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수익 지표, 선행 지표로 이제 되는 걸 가장 좋게 본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 보인다고 하면 저희는 뭐 당연히 VC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어떤 수익 모델이 아니라 진짜 만들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정말 시장을 만들 수, 고객을 만들 수 있는가, 고객을 만들 수 있고 고객을 빠르게 유인할 수 있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VC가 사실 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에 이익 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좀 폭넓게 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질문의 의도는 제가 방금 답드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이제 좋은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예를 들면 뭐 쉽게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만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거기에 맞는 재원 공급자를 좀 찾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데나 또는 재단이나, 그러니까 좀 우리 생태계가 크게 보면 이 자본시장 생태계가 있고,
이런 좀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 좀 더 사회가 필요한 소위 말하는 사회 혁신을 위한 그 자금, 모험 자본, 그러니까 그런 쪽도 많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벤처 캐피탈적으로 어프로치가 좀 힘든 부분도 솔직히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팩트 투자를 주로 하시지만은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영역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뭐 수익 회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업을 바라보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권혁태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투자사가 파이낸싱 이외의 측면에서 투자한 회사에 어떤 부가가치를 청출해 오셨고 어떤 가치를 더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렵나요? 아니요, 뭐 좀 그 약간 개인적인 결과물들일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그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뭐 제 경우로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크루즈 코너에 뭐 여러 심사역이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저는 그 이제 창업자분들은 되게 외로우시거든요.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뭐 내부 조직을 설득해야 되고 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뭐 투자자를 설득해야 되고 고객을 이게 굉장히 막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제 그런 창업자분들과 함께 고민해주고 힘들 때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좀 더 믿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저는 그 제가 창업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필요할 때는 뭐 CTO도 뭐 구해주고 뭐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고민해주고 후속 투자도 유치해주고 이런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초기 투자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는데 그냥 함께 고민해주고 뭐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이런 게 뭐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해주시고 예. 아무래도 투자를 받은 그 기업들이 많이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측에 저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저희도 그 꽤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힘들면 그만해라. 저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드세요? 아유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 그 혹시 또 다른 뭐 지원이라든지 어떤 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나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근데 뭐 부가가치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적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투자자로서 이렇게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죠. 그러니까 많은 VC들이 다 꼭 임팩트 투자자가 아니어도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세션이니만큼 임팩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다르게 되는 것,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그 실제 임팩트 투자자로서 벤처 캐피털 투자를 하면서 뭐랄까 기분 좋게 논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기도 한데, 공이 사실은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옐로우독은 그 피칭을 IR을 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그 듀딜리전스 안에서 그 창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게 저희의 듀딜리전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좀 그런 창업의 동기라고 할까,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층이랑 개인적이고 사적인 층위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좀 퍼스널한 이야기들을 많이 초반부터 하게 되는 면이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꺼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단한 라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어려운 고민들이라든가 창업자가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주주로서 의논하게 될 때도 그 컨텍스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창업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더 쉽게 얼라인 되는 것 같다. 이제 그게 아마 임팩트 투자자로서 갖게 되는 이제 창업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적신 대표님도 또 예, 두 분 다 얘기하셨으니까 예, 저희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창업가 분하고 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또 고민 같이 하고 그 시간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죠. 예, 제일 많고 거기에는 이제 사실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직 운영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갈등이나 또 앞으로의 또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뭐 어떤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하고 또 우리 다른 파트너분들이 또 창업을 쭉 해서 겪은 이제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좀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다 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제 뭐 다른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를 소개를 한다거나 뭐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인력에 대한 거예요. 좋은 이제 탤런트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초심을 기억해주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특히 소셜 벤처들은 스케일업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일반 스타트업들의 사례들도 좀 많이 좀 전수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임팩트 이제 우리 투자 기관으로서 또 보통 이제 VC와 기업가 사이에 좋은 파트너, 친구이면서 또 굉장히 건강한 긴장 관계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임팩트 투자도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여기 이제 이 팀을 우리 투자했을 때의 어떤 관점이 우리 스스로도 유지하고 있는지 뭐 상황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기업가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서 정말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어떤 목표 어떤 사이에 어떤 조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 파트너다. 기업가와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팀들 중에 이제 오셔서 이런 분이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번에 뭐 투자 라운드를 여는데 한 투자자는 꼭 임팩트 펀드를 받고 싶다. 그게 그냥 저희 보고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들 중에 그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소셜 벤처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이제 기업가적인 마인드 속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성격의 투자사이지만은 초심을 좀 이렇게 스스로도 좀 견제받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이제 저희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해주신 답변에 좀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질문이라서 사실은 이쪽 빼놓고 있었는데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경우 혹은 여러 다양한 펀드가 있는 경우에 임팩트 투자를 받거나 임팩트 투자사를 선택하는 게 창업자 입장에서 더 좋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더 좋을까요? 기존 투자사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왜 좋을까요? 더 좋은가요? 일단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냥 보기 좋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거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초심의 영역에 그 임팩트의 컬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그 조금 뭐 새로운 트렌드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해서는 접근하면은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좋으냐고 물어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회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런 그 영역과 경제적, 뭐 재무적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분리해서 막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건 좀 관념이고, 우리가 보통 사회라고 말하는 것과 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 사회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뭐 의식,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팩트 투자자가 갖게 되는 좀 자동적인 관점은 장기적인 뷰를 띈다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덕준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기업들의 초기에 임팩트 투자자들이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 회사가 엄청 크게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게 이제 임팩트 투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는 임팩트 투자였지만 지금 테슬라에 투자한다고 우리가 임팩트 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임팩트라고 하는 개념은 막 절대적이고 딱 사회적인 영역 안에 따로 고립되어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과 끊임없이 인터랙트를 하고 다만 좀 더 장기적이고 선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투자자로서 만일 창업가에게 임팩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저는 초기에 어떤 투자자로 주주를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가 라운드에 있고 그런 투자자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투자자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임팩트 투자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임팩트 투자자가 리드하는 라운드가 당연히 특히 초기 VC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답니다. 좋다고 하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꾸준하게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같이 해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벤처 캐피탈이시다 보니까 회수라든지, 그러니까 엑시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투자 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요? 그 운영을 하시는 데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뭐 희생을 한다거나 혹시 그러는 부분들도 있으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일반적인 그 오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지금 그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약간 사회적인 소비를 좋아하고 가치 소비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이 조금 더 성숙하게 바뀌어 가는데, 뭐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시장의 고객들이 조금 더 가치 소비를 하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그 뭔가 임팩트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더 그 잘 된다는 게 뭐 실제 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뭐 소셜 임팩트에 그 꼬리표가 붙은 펀드들이 실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세대부터 투자하신 어떻게 보세요? 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더 불리한 점이 있는지 혹은 뭐 희생하신 네, 글로벌 이제 임팩트 투자 펀드를 이제 그 리서치하는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 이제 전 세계 임팩트 펀드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아예 목표로 설정하고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낮게는 뭐 4, 5%부터 해서 뭐 5, 6% 정도로 그냥 설정을 하는 펀드들이 있고, 이제 3분의 2 정도는 그 임팩트 펀드이지만은 그 시장 수익률 또는 그 이상을 추구를 하는 임팩트 펀드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LP 구성이 좀 다르겠죠. LP의 이제 구성들이 좀 이제 다른데, 저희도 아까 쭉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는 또 그 임팩트 렌즈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좋은 그 스마트한 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로 그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펀드 운용 전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좀 그 재무 수익률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빌로 마켓 레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이쪽 용어로서는 뭐 임팩트 퍼스트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닫게 되면 우리 펀드 수익률에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 것이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의 그 관점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이게 더 재무 수익률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의 경향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희가 빌로 마켓에 대한 투자 부분을 전체 수익률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 한 창업자와 나눴던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펀드고, 당연히 저희는 사실 저희의 투자 전략이 수익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을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경우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지향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많은 VC들을 만나다 보면 계속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지라고 하는 챌린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둘 사이를 굉장히 어정쩡하게 조합하는 방향으로 뭐랄까 컴프로마이즈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 기업일 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돈을 그래서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임팩트 기업들에게만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임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림이 앰비셔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팩트와 돈을 버는 문제를 어정쩡하게 봉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떤 쪽으로도 강력한 그림을 제시해주지 못할 때가 오히려 저희가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어보다도 그래서 만들고 싶은 변화가 무엇이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크냐. 근데 큰 변화를 쫓다 보면 그 안에서 사실은 큰 돈도 벌릴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사실 생겨나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 퍼스트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게 되더라라는 사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거를 너무 수익 모델, 뭐 수익률, 임팩트 이거를 자꾸 나눠서 보는 프레임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를 그 목표로 하느냐. 임팩트의 차원에서라도 엄청나게 가슴 뛰는 앰비션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것에 말이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오셨을 때 사실은 이게 수익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투자자로서 인게이지하게 되고 대화가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개인적으로 엑시트라는 단어는 그 창업자의 용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창업자는 엑시트를 생각하고 창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지속 가능한 그 성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뭐 저 나머지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질문들의 의도는 이제 뭐 IPO라든지 뭐 이런 엑싯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만으로도 이제 뭐 성과 등을 제한하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듣고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성과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했었던 부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임팩트 기관 투자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절반도 못했네요. 남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가 투자사와 스타트업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사에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오피스 아워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투자사 미팅을 지원해 드릴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었던 참가자 질문은 앞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따로 별도로 투자사들께 전달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참가자 설문은 채팅창에 아마 링크가 있을 테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아마 직접 만나서 질문하시는 기회를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추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될 계획입니다. 오늘 못 보신 분들도 향후에 다시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리버스 피칭 시리즈는 이번 피칭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내년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더욱 유익한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돌아올 예정입니다. 리버스 피칭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드리고 이상 리버스 피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